그 아이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의 어린 아들이었다. 돈으로 진정 중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저택 안에서 약하고 아프고 침묵 속에서 자라났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명령을 따랐고 거리를 두었으며 정해진 일과를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가정부가 그의 삶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녀는 가진 것도 힘도 지위도 없었지만 소녀는 그녀에게서 다른 누구에게도 없던 무언가를 보았다. 어느 날 고통스러운 치료가 끝난 후 그는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간단한 부탁을 했다. 그 순간 이후 그녀가 한 일은 소년의 인생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수년간 묻어두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의사도, 직원도, 심지어 그 억만장자 자신조차도 말이다. 차민호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스포츠카, 회사 전용 헬기, 대부분의 호텔보다 더 큰 강남의 호화로운 빌라까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내 한은경이 세상을 떠난 후 삶은 모든 의미를 잃었다. 그녀는 아들 윤서를 낳은 지 불과 몇 주 만에 아무도 제때 발견하지 못했던 빠르고 공격적인 암으로 사망했다. 이제 차민호는 그 거대한 집에서 살았지만 텅 빈 느낌이었다. 모든 복대는 메아리가 울렸다. 한때 따뜻했던 집은 이제 차갑고 고요했다. 모든 벽에는 웃고 있는 은경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 하나하나가 그에게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더 열심히 일하고 그녀를 앗아간 질병과 싸우기 위해 의학 연구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며 바쁘게 지내려 애썼다. 하지만 결코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항상 무언가 빠져 있었다. 그는 부와 성공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무력하고 무너지고 외로웠다. 그의 아들 윤서는 이제 겨우 주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아이였지만 이미 잔인한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눈과 미소뿐만 아니라 그녀를 죽게 한 바로 그 병까지 물려받았다. 의사들은 조기에 발견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태였다. 그는 매일같이 계속되는 치료, 약물, 검사, 주사를 견뎌야 했다. 이 치료를 책임지는 사람은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저명하고 존경받는 의사인 박준혁 박사였다. 그는 윤서가 안전하고 보살핌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치료 과정은 힘들었다. 윤서는 자주 울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놀지도, 심지어 먹지도 못했다. 왜 항상 병원에 있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몸이 약한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 민호는 그림자처럼 배경에서 지켜보며 거리를 두었다. 가까이 있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마치 더 이상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그들이 사는 집은 값비싼 가구, 높은 유리창, 그리고 조용한 복도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웃음도 음악도 온기도 없었다. 직원들은 집안일을 계속했다. 식사가 제공되고 방이 청소되고 약속이 잡혔다. 하지만 그들조차 공기 중에 감도는 슬픔을 느꼈다. 모든 방에는 은경의 기억이 서려 있었고 민호는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종종 그녀의 사진을 오랫동안 응시하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의 삶을 떠올렸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저택을 조용히 거닐다가 윤서의 방에 멈춰서서 그저 아들이 숨쉬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때로는 조용히 홀로 울었다. 주변의 공허함은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돈은 망가진 것을 고칠 수 없었다. 은경을 되돌릴 수도 없었고 윤서를 치료할 수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무언가 바뀌기를 바라며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민호는 의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쩌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병원에 기부하고 연구실을 후원했으며 은경이 알았던 종류의 암을 이해하려는 연구 비용을 지불했다. 의사들과 과학자들을 만나 질문하고 주저없이 수표에 서명했다. 하지만 윤서가 치료받는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손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그저 기다리고 돈을 지불하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그를 자신의 삶에서 방관자처럼,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했다. 박준혁 박사는 항상 명확하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려주었지만 소식은 거의 좋지 않았다. 치료가 병의 진행을 늦추고는 있지만 치료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민호는 아들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 생각은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가 얼마나 더 많은 상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은경과의 기억을 계속해서 되감았고 윤서 없는 미래를 상상했다. 윤서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정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고통 속에서도 때때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크레용으로 그림 그리는 것과 창밖으로 새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박준혁 박사는 장난감을 가져오고 윤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주며 치료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놀이터보다 병원 침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을 놓쳤다. 그는 아버지를 가까이서 거의 보지 못했다. 민호는 가끔 나타나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지만 윤서는 그의 손길이나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같은 집에 살았음에도 그들 사이의 거리는 매일 더 멀어졌다. 그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것은 둘 다가 짊어진 슬픔이었다. 한 명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너무 어렸고 다른 한 명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에는 너무 길을 잃었다. 희망은 다른 사람들만이 가진 것처럼 보였다. 차씨 저택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매일이 조용하고 무겁고 고통으로 가득 찬 똑같은 날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 홀로 앉아 거의 읽지도 않는 보고서와 이메일을 응시했다. 가정부는 그가 먹지 않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간호사들이 오가며 윤서를 확인하고 민호에게 보고했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혁 박사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그조차도 상황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민호의 강인함에 감탄했지만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은 소식을, 변화를, 무언가 이 패턴을 깰 것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윤서는 치료를 계속했다. 민호는 계속해서 슬퍼하고 일했다. 은경의 기억은 모든 구석에 살아있었다. 침묵은 깊었고 슬픔은 다른 무엇보다 강했다. 차씨 집에는 웃음도 위안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언젠가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공허 한뿐이었다. 마지막 간병인 그룹이 떠났을 때 차민호는 아들을 돌봐줄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만 했다. 이전 팀은 전문적이었지만 차가웠고 오직 치료와 일정에만 집중했다. 그들의 존재에는 온기가 없었다. 민호는 한 기관에 연락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차분한 사람을 요청했다. 그렇게 이혜진이 차씨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면접 동안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듣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일을 시작하기로 동의했다. 그녀의 존재는 처음에는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소박한 옷을 입고 소리 없이 집안을 움직였다. 민호는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는 자리를 떴다. 혜진은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관찰하고 배웠다. 그녀는 시간을 들여 그 집과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서를 이해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소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간호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민호가 어떻게 거리를 두는지 지켜보았다. 집은 고요했지만 혜진은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만큼 충분히 인내심이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혜진은 청소나 세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맡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서가 치료받을 때 방구석에 앉아 있기 시작했다. 말을 걸기 전에는 말하지 않았다. 때로는 부드럽게 콧노래를 부르거나 낮은 목소리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보통 눈을 마주치지 않던 윤서가 그녀를 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다. 그러다 서서히 그녀의 존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근처에 있을 때 덜 울었다. 혜진은 선을 넘지 않으려 조심했다. 돕기 전에 간호사들에게 허락을 구했고 윤서에게 말을 강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긴 치료 후에 그녀는 그에게 작은 장난감을 건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꽉 쥐었다. 민호는 이런 작은 순간들을 알아차렸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며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아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싫었지만 동시에 윤서의 상태가 조금 나아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혜진은 무언가를 바꾸고 있었다. 혜진은 차분하고 꾸준한 접근을 계속했다. 그녀는 밤에 윤서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색깔과 동물이 가득한 간단한 책들을 골랐다. 처음에는 윤서가 눈을 반쯤 감고 듣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그녀에게 책을 다시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한 부탁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림을 가리키며 천천히 읽어주었다. 때로는 그가 너무 피곤할 때 부드럽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녀는 또한 그의 물리치료를 도우며 작은 방식으로 그를 격려했다. 한 걸음만 더. 그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윤서는 더 많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짧은 미소를 지었고 운동 중에 더 열심히 노력했으며 심지어 그녀에게 몇 마디 속삭이기도 했다. 간호사들은 놀랐다. 민호는 이 변화를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감사했지만 두렵기도 했다. 그런 종류의 온기를 집에 가져온 마지막 사람은 은경이었다. 혜진이 윤서의 마음에 닿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잃고 있는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꼈다. 민호는 늘 그랬듯이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그는 혜진이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이며 그 이상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은 예전처럼 고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때때로 그는 혜진이 윤서와 부드럽게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치료 중에 윤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간호사나 하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민호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간섭하지 않았지만 같은 방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피했다. 다시 감정을 느끼게 되면 고통이 더 강하게 돌아올까봐 두려워했다. 혜진은 결코 관심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서에게만 집중했다. 민호의 삶에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온 세상은 그 소년과 그의 회복이 된 것 같았다. 저택은 여전히 크고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연결, 무언가 다른 것이 자라나는 작은 공간이 생겼다. 어느 날 오후 윤서가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는 힘든 치료가 끝난 후 혜진은 그의 곁에 머물렀다. 방은 조용했고 기계들은 여전히 부드럽게 빗소리를 냈다. 그녀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을 때 윤서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은 약했지만 그는 그녀를 꽉 잡았다. 그는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를 구해준다고 약속해줘요. 그 말은 파도처럼 혜진을 덮쳤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두려움, 혼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혜진은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심지어 가족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믿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속삭였다. 내가 널 돌봐주겠다고 약속할게. 그녀는 그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온 마음을 다해 한 말이었다. 그 순간은 윤서가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혜진의 마음에 남았다. 그녀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가 한 말을 생각했다. 그것은 단지 아이의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간청이었다. 그가 누군가에게 보여준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그때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청소하고 요리하고 돕기 위해 차씨 저택에 왔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윤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녀를 필요로 했다. 민호는 비록 멀리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그녀를 그들의 삶에 들여놓았다. 나를 구해준다고 약속해줘요 라는 단 하나의 부탁이 그녀 안에 무언가를 바꾸었다. 혜진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고 병을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머물고 돌보고 윤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약속이 자신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몰랐지만 그 순간과 희망을 구했던 그 소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날이 갈수록 혜진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작은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윤서가 특정 수입 약을 투여받을 때마다 그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의사는 부작용이 정상이라고 했고 윤서의 병은 복잡했다. 하지만 그 패턴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했다. 그 특정 약을 복용한 지 몇 시간 안에 그의 피부는 창백해지고 천이 치솟으며 호흡이 얕아졌다. 혜진은 앞치마 주머니에 숨겨둔 작은 수첩의 시간, 복용량, 반응 등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했다.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기 전에 확실히 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간호사들이 그 주사를 준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해졌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윤서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고 있다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다. 혜진은 약품 라벨을 더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상자에 인쇄된 이름들은 복잡했지만 일부는 의사의 처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병에 적힌 복용량은 윤서의 치료 파일에 적힌 것과 달랐다. 일부 용기에는 차트에 기록된 것과 다른 일련 번호가 있었다. 설명서를 비교해보니 비슷한 약처럼 보였지만 다른 제조업체에서 만든 것이었다. 서류 작업은 마치 누군가 고의로 내용을 바꾼 것처럼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웠다.
혜진은 간호사들과의 대화 중에 조심스럽게 우려를 제기하려 했다. 오늘 투약할 약이 이게 맞는지 확실한가요?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물었다. 간호사는 그저 뻣뻣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두 정확합니다, 이혜진 씨. 그 점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차가웠다. 다른 때에 혜진이 박준혁 박사님이 변경사항을 승인했는지 묻자 대답은 빨랐다. 물론이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대답은 미리 준비된 것 같았고 그녀가 질문할 때 아무도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 주변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혜진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매일 밤 집이 조용해지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검토했다. 윤서의 컨디션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비교했다. 그녀는 나쁜 날이 항상 같은 약, 은색 라벨에 희미한 파란색 로고가 인쇄된 상자의 약을 투여한 후에 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쓰레기통을 뒤져 그 로고가 있는 버려진 상자 몇 개를 찾았다. 거기에 인쇄된 이름은 한바이오 제약그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한 회사였다. 민호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한바이오가 몇 년 전 은경의 치료에 참여했던 제약회사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라고 했다. 하지만 혜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은경은 그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 이제 윤서도 같은 브랜드 이름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 연결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것이 정말 또 다른 비극일 뿐인지 아니면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 있었다. 혜진은 그의 얼굴이 더 야위고 목소리가 힘을 잃은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일에 파묻히거나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혜진이 노트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혜진 씨, 그가 이 말을 문지르며 말했다. 얼마나 신경 쓰는지 감사하지만 당신은 의사가 아니에요. 박준혁 박사님은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 일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그의 말투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지쳤지만 단호했다. 혜진은 좌절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누구에게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윤서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민호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볼 수 있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았다. 그는 같은 병으로 아내를 잃었고 이제 아들도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시스템을, 과학을, 정해진 절차를 믿는 것이 더 쉬웠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다. 민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혜진은 조사를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배달 중에 더 주의를 기울였고 이전 상자들이 다 비워지지도 않았는데 새 약이 얼마나 자주 도착하는지 알아차렸다. 그것들을 가져오는 남자들은 항상 밤늦게 와서 표시 없는 용기들을 내렸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깨어 있으면서 부엌 창문에서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자정 무렵 검은색 밴 한 대가 진입로로 들어섰다. 회사 유니폼을 입은 두 남자가 여러 상자를 안으로 옮겼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옆면에 선명하게 인쇄된 라벨을 보았다. 한바이오 제약.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경의 기록과 윤서의 방에 있던 이상한 상자들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을 기억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가정부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 여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는 배달에 대해 질문하지 않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것은 차 회장님과 박준혁 박사님을 통해 처리돼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보면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언가 숨겨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 이유를 몰랐다. 그날 밤 혜진은 자기 방에 홀로 앉아 노트로 가득 찬 작은 수첩을 응시했다. 증거는 아무것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았다. 약, 라벨, 반응, 회사, 이 모든 것이 위험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구해달라고 했던 윤서의 약한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 기억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덮쳤다. 만약 그녀가 옳다면, 만약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윤서는 단지 아픈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나빠지고 있었다. 혜진은 가슴속으로 차가운 두려움이 퍼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의도 느꼈다. 그녀는 아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불을 끄자 한바이오 상자의 이미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았다. 처음으로 그 생각이 현실이 되었다. 만약 윤서의 병이 전혀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발된 것이라면 그 생각은 그녀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혜진은 더 이상 의심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상한 약, 답 없는 질문들, 그리고 한바이오 제약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경보를 울리지 않고 병원 파일을 더 깊이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는 고향의 오랜 친구인 서지원을 떠올렸다. 그들은 함께 자랐지만 삶은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지원은 정직함과 꼼꼼함으로 유명한 병원 행정실장이 되어 있었다. 혜진은 몇 년 동안 그녀와 연락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아침 윤서가 쉬고 있을 때 그녀는 지원에게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황을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원은 조용히 들었고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어조에서 걱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돕기로 동의했지만 혜진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지원이 말했다. 당신은 아주 심각한 것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혜진은 그것을 알았지만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혜진은 윤서가 정기 검진을 받는 동안 병원을 방문했다. 지원은 행정동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방은 조용했고 블라인드는 반쯤 닫혀 있었으며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지원은 이미 병원의 디지털 기록 일부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혜진에게 윤서의 이름과 연결된 처방 목록을 보여주었다. 일부는 혜진이 수첩에 적은 것과 일치했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들은 그의 진단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의 일부가 아니에요. 지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혜진은 화면을 읽으려고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파일들은 숫자, 약물 코드, 그리고 이상한 의학 용어로 가득 차 있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원은 더 빨리 파일을 클릭하며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2개의 다른 환자 기록을 열며 말했다. 둘 다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동일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데이터가 복사되었거나 조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일치하지 않는 검사 보고서, 누락된 검사 날짜, 그리고 중복된 의료 차트를 발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사 배치 중 하나가 윤서의 환자 아이디 번호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샘플 날짜는 그가 실제로 병원에 있었던 날과 일치하지 않았다. 혜진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자 속이 메스꺼워졌다. 누군가 샘플을 바꾼 것이다.
이게 그냥 실수일 수도 있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보여요. 그녀는 특별 승인이라는 라벨이 붙은 다른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동정적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아래 서명된 여러 문서가 있었다. 지원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종종 특별한 조건에 승인되지 않은 약물을 시험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승인되지 않은 약물이요. 그녀가 물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험적이고 때로는 합법적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그녀가 아래로 스크롤하자 두 여자는 익숙한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다. 한은경, 그분은 윤서의 어머니예요. 혜진이 겨우 숨을 쉬며 말했다. 지원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이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네요. 문서들은 한바이오 제약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은경과 윤서 모두를 같은 실험 프로젝트에 연결하는 약물 코드와 연구 참조를 나열했다. 파일에는 유전적 치료 계속기라고 기술되어 있어 윤서의 치료가 은경의 사례에서 시작된 지속적인 연구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들이 아직도 그 아이를 대상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지원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관된 것으로 표시된 더 오래된 파일들로 눈을 돌렸다. 수십 개의 폴더를 검색한 후 그녀는 H응경 트라이얼 Q라고 표시된 디지털 보고서를 발견했다. 그녀가 그것을 열었을 때 두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것은 의료 기록과 진행 로그가 완비된 은경의 이름으로 수행된 실험 약물 시험 기록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험을 승인했다는 은경의 스캔된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눈살을 찌푸렸다. 혜진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그녀의 실제 서명 스타일과 맞지 않아요. 위조된 것 같아요. 위조된 서명은 은경이 그 치료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누군가 동의 없이 그녀의 이름과 상태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고, 이제 윤서가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원은 계약서를 계속 읽었다. 그것은 말기 환자에게 새로운 종양학 약물을 시험하기 위한 병원과 한바이오 제약 간의 파트너십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론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연구처럼 들렸다. 하지만 작은 글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유전적 유사성이 발견될 경우 회사는 가족 구성원을 통해 데이터 수집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혜진은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것이 윤서가 그의 처방과 맞지 않는 약을 투여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그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지원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여자는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그들이 발견한 것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혜진에게 진실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은경과 윤서가 겪은 모든 것이 의료적 도움으로 위장된 같은 잔인한 실험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혜진이 지원의 사무실을 떠날 때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생각은 명확했다. 그녀는 이제 이것이 단지 질병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은경과 윤서는 그들이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배신당했다. 그녀는 이미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민호가 이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윤서에게 한 약속을 생각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안전하게 지키거나 치료 중에 위로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혜진은 지원의 말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었다.
조심해요, 혜진 씨. 그들은 이걸 쉽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윤서의 침대 옆에서 한 약속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정의의 약속이 되었다. 혜진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민호에게 말할 때가 되었다고 알았다. 더 이상 정보를 혼자 간직할 수 없었다. 윤서의 생명이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민호가 서류에 둘러싸여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작은 폴더를 들고 들어갔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회장님, 그녀가 시작했다. 중요한 것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민호는 지치고 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말하라는 듯 손짓했다. 혜진은 지원이 찾은 자료 사본, 불규칙한 처방전, 그리고 은경의 이름이 적힌 파일들을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그녀는 자신과 지원이 뒤바뀐 샘플과 한바이오 제약과의 이상한 연관성에 대해 발견한 것을 설명했다. 민호의 얼굴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굳어졌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의 표정은 혼란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서류를 밀쳐내고 갑자기 일어섰다. 당신은 내가 내 아내와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쓰게 내버려뒀다고 말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혜진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너무 분노해서 들으려 하지 않았다. 민호의 분노는 혜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탈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신이 나를 무엇으로 비난하는지 알기나 해. 그가 소리쳤다. 나는 내 아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했어. 그의 치료에 수십억 원을 썼다고. 혜진은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윤서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말은 중요하지 않았다. 민호는 인터콤을 누르고 박준혁 박사에게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요구했다. 몇 분 안에 의사는 늘 그랬듯이 차분하게 안경을 고쳤으며 들어왔다. 민호는 서류들을 책상 너머로 던졌다. 이거 설명해봐요.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박 박사는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보았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러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혜진을 보았다. 무슨 일인지 알겠군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혜진 씨가 데이터를 오해했군요. 이것들은 표준 임상 보고서이고 중복된 결과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무시하는 투였다. 좋은 뜻으로 한 것이겠지만 그가 덧붙였다.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병원 행정실의 서지원 씨가 직접 이 불일치들을 확인했어요. 박 박사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회계로 돌아섰다. 서지원 씨는 압니다. 유능하지만 그녀 역시 이런 종류의 자료를 해석할 자격은 없습니다. 때때로 행정가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상을 보기도 하죠. 이것들은 민감한 의학 시험입니다. 기밀이긴 하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호는 좌절과 피로 사이에서 갈등하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가요? 박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부인의 사례는 독특했고 아드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는 복잡하고 외부인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혜진 씨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민호는 차갑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혜진에게 돌아섰다. 혜진 씨, 당신은 충분히 한 것 같군요. 다시는 의료 문제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녀는 항의하려 했지만
그가 손을 들었다. 제발, 지금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녀는 무시당했다. 혜진이 사무실을 떠났을 때 그녀는 굴욕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모든 것이 박 박사의 몇 마디 차분한 말로 지워져 버렸다. 지원은 그날 오후 늦게 민호의 개인 전화로 연락하려 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혜진은 그가 복돼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지나쳐가는 것을 보았다. 저택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윤서의 곁에서 그가 잠든 것을 지켜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만두고 이 집을 떠나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윤서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달라고 했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쥐었던 것을 기억했다. 혜진은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약속을 했고 다른 모든 사람이 그녀를 의심할 때조차도 그 약속은 여전히 그녀를 그곳에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갇힌 듯 했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진실을 놓아주기를 거부했다. 그날 밤 상황은 끔찍하게 변했다. 저녁 일찍 새로운 약이 도착했는데 한바이오에서 온 또 다른 약이었다. 간호사는 평소와 같이 주사를 준비했고 혜진은 근처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막고 싶었지만 간섭할 권한이 없었다. 몇 시간 안에 윤서의 호흡이 얕아지고 심장 박동이 약해졌다. 방 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간호사는 박 박사를 불렀고 혜진은 달려가 윤서를 품에 안았다. 그의 몸이 약간 떨렸고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소매를 잡았다. 나와 함께 있어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박 박사는 잠시 후 들어와 소년을 안정시키기 위해 빠른 명령을 내렸다. 몇 분간의 긴장된 시간 끝에 윤서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민호는 문가에 창백하고 말없이 얼어붙어 서 있었다. 혜진은 윤서를 살리고 있는 기계들을 보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때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도 간호사들도 그리고 분명히 박 박사도 아니었다. 약속을 지키고 싶다면 혼자 행동해야만 했다. 그날 밤 늦게 모두가 쉬러 간 후 혜진은 윤서의 침대 옆에 앉았다. 방은 어두웠고 모니터는 조용히 깜빡였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내가 여기 있어, 윤서야. 널 떠나지 않을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모든 경고, 모든 이상한 라벨, 모든 거짓된 안심, 그 모든 것이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지원의 말, 위조된 서명, 그리고 동정적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했다. 그 어느 것도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착취였다. 그녀는 담요 위에 놓인 윤서의 작은 손을 보며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아이는 이미 어머니를 잃었다. 이제 그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그를 이용하고 있었다.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있는지 밝혀낼 작정이었다. 그녀의 약속은 더 이상 그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책임자를 막는 것이었다. 집이 완전히 조용해질 무렵 혜진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직장이나 안전을 위협받더라도 조사를 계속할 것이었다. 그녀는 강력한 사람들, 의사들, 기업들, 어쩌면 병원에 자금을 대는 사람들까지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누구도 이 일을 해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민호는 진실을 보기에는 너무 무너져 있었고 박 박사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노트, 복사본, 그리고 관찰 내용으로 가득 찬 작은 수첩을 모았다. 그녀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고 평화롭게 잠든 윤서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내가 바로잡을게. 그녀가 속삭였다. 그의 방을 나설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녀는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럼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윤서에게 한 약속은 이제 그녀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녀는 자신을 침묵시키려는 누구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혜진은 민호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이른 아침 시간을 이용해 모두가 잠든 동안 조용히 집안을 오가며 작은 일들을 했다. 침묵은 그녀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오늘 밤 그녀의 생각은 무거웠다. 책장에 먼지를 닦고 있을 때 천이 무언가에 걸렸다. 방구석 근처에 나무 판자 하나가 헐거운 느낌이었다. 호기심에 그것을 두드리자 손밑에서 약간 움직였다. 혜진은 주위를 둘러본 다음 조심스럽게 그것을 뒤로 당겼다. 그 뒤 벽 깊숙이 숨겨진 작은 금속 금고가 있었다. 라벨이나 설명서 없이 다이얼과 열쇠, 구멍만 있었다. 이유는 몰랐지만 혜진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근처 책들을 확인하고 서랍을 뒤져 단서를 찾았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사진 뒤에는 6개의 숫자가 적힌 바렌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혜진은 금고로 돌아서서 천천히 숫자를 입력했다. 조용한 딸깍 소리가 들렸다. 금고 문이 열렸고 안에는 깔끔하게 쌓인 서류들이 있었는데 일부는 폴더에 봉인되어 있었고 다른 것들은 낱장으로 있었다. 그 위에는 리본으로 묶인 작은 손편지 묶음이 있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녀가 처음 본 서류는 차씨 가족과 한바이오 제약 간의 공식적인 계약서였다. 그것들을 훑어보면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것들은 서명, 승인 양식, 재무 기록이 완비된 실험적 치료 시험에 대한 합의서였다. 일부 계약서에는 연구 지원으로 표시된 지불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용어로 보아 뇌물임이 분명했다. 현금 거래로 표시된 영수증과 기록을 기밀로 유지하라는 메모가 있었다. 혜진은 이것이 증거라는 것을 깨닫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누군가 돈을 대가로 위험한 시험을 허용했다는 실질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편지 묶음이 그녀의 숨을 멎게 했다. 편지들은 섬세하고 익숙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그것들은 은경이 쓴 것이었다. 혜진은 천천히 리본을 풀고 첫 번째 편지를 읽었다. 은경은 자신의 치료,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한바이오 제약의 의사들이 어떻게 완전한 설명 없이 약을 주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편지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태가 들었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썼다. 직원들이 시험과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의 치료가 전적으로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혜진이 계속 읽어감에 따라 은경의 생각이 더 절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중간 편지 중 하나에서 은경은 민호에게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썼다. 그녀는 그가 기부와 지원을 통해 회사와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을까봐 두려웠고 그를 부당하게 비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두려움은 명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시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의심했다. 시스템에 대한 그녀의 신뢰는 깨졌다.
혜진은 떨리는 필체로 쓰인 마지막 편지에 다다랐다. 그것은 은경이 죽기 불과 며칠 전에 쓰인 것이었다. 그 안에서 은경은 자신이 실험의 일부였다고 믿으며 이 편지를 발견하는 누구에게든 한바이오 제약이 계속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간청했다. 마지막 줄은 잉크를 통해 스며 나오는 감정으로 쓰여 있었다.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은경이 썼다. 부디 우리 아들을 같은 운명에서 지켜주세요. 혜진의 손은 그 말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떨렸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은경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편지들은 이 금고에 수년간 읽히지 않은 채 숨겨져 있었다. 혜진은 도착한 이후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했다. 약, 윤서의 반응, 간호사들의 이상한 행동,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이제 은경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마지막 요청은 분명했다. 윤서를 보호하라는 것.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녀는 은경이 그것을 쓸 때 느꼈을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었다. 여전히 편지를 손에 든 채 혜진은 일어서서 문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당분간 문서를 다시 숨기고 어쩌면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지원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선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섰다. 민호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며 혼란스럽고 지쳐 보였다. 잠시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손에 있는 편지들을 보았고 그 다음 열린 금고를 보았다. 혜진은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발견한 것을 숨기지도 않았다. 민호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책상 위의 문서, 폴더, 그리고 편지들을 훑어보았다. 그는 마치 방에서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압도된 표정이었다. 혜진은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충격, 고통, 그리고 다른 무언가, 죄책감. 그가 그토록 묻으려고 노력했던 과거가 이제 그의 앞에 열려 있어 무시할 수 없었다. 민호는 책상으로 다가가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앉아서 몇 줄을 읽었다. 혜진은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지켜보았다. 몇 분 후 그는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내게 이것들을 준 적이 없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것들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 혜진은 그를 믿었다. 그가 진심으로 충격받았다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민호는 머리를 쓸어 넘기고는 계약서 하나를 집어들었다. 왜 그녀는 내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가 속삭였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완전한 진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은경이 두려워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민호는 현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조용히 앉아 글을 읽었다. 그가 신뢰했던 회사, 그가 지원했던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이용했고 이제는 그의 아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방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혜진은 더 가까이 다가가 윤서에 관한 마지막 편지를 민호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집어들었다. 그가 우리 아들을 같은 운명에서 지켜주세요 라는 마지막 말을 읽었을 때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혜진은 그를 그런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화나거나 거만하지 않았다. 그저 무너져 보였다. 그가 수년간 숨기려 했던 모든 고통이 그 순간에 되돌아왔다. 민호는 의자에 기대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혜진은 침묵 속에 서서 그에게 공간을 주었다.
처음으로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이론도 추측도 없었다. 그저 추하고 고통스럽고 현실적인 진실뿐이었다. 은경은 그것을 막으려 했었다. 그녀는 윤서가 구해지기를 간청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감을 지고 서 있는 사람은 혜진이었다. 민호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과거가 돌아왔고 이제 둘 다 그것을 마주해야 했다. 은경의 편지를 읽은 후 민호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 말들, 특히 마지막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부디 우리 아들을 같은 운명에서 지켜주세요. 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바로 그날 아침, 그는 병원으로 걸어 들어가 박준혁 박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회의는 개인실에서 이루어졌다. 민호는 서류 사본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 박사는 별다른 감정 없이 페이지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분함을 유지했고 거의 너무 차분했다. 그러고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이 서류들은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 노선을 따르신다면 명예훼손, 치료방해, 그리고 아드님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부인이나 변명을 예상했지만 위협은 아니었다. 박 박사는 일어나 코트를 바로잡으며 덧붙였다. 아드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파헤치는 것을 멈추세요. 의사들이 자기 일을 하게 두십시오. 그러고는 다른 말 없이 걸어 나갔다. 그 주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혜진은 이틀 밤 연속으로 차씨 저택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 차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약국에 갈 때 같은 차량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지원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조사를 멈추라는 짧은 문자,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심지어 그녀의 가족을 언급하는 메시지였다. 한 메시지는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커, 빠져 라고 적혀 있었다. 혜진은 집을 나설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윤서 앞에서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감시당하는 느낌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말했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저택 직원들에게 보안 프로토콜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한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 지원의 집을 확인하고 카메라를 설치하게 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민호는 이것이 단지 의료 은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험한 작전이었고 그들은 이미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 며칠 후 박 박사는 가족에게 윤서를 추가 치료를 위해 특별 병동으로 옮기고 싶다고 알렸다. 그는 그곳의 팀이 중증 사례에 더 많은 경험이 있으며 이송이 윤서의 생존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혜진은 한순간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우려를 지원과 공유했고 지원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소위 특별병동이라는 곳이 어떤 공공병원 시스템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한바이오 제약과 연계된 연구센터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설시설이었다. 환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고 그곳은 공개된 후기나 연락처 정보가 없었다. 지원은 그 정보를 민호에게 가져갔다. 만약 그들이 윤서를 옮기게 둔다면 다시는 그 아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민호를 강하게 때렸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말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지우려고 하고 있어. 그 순간 그는 선택을 했다. 그는 혜진을 보호할 것이다. 지원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서를 보호할 것이다.
그날 밤 윤서는 또 다른 위기를 겪었다. 그의 호흡이 얕아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를 안정시키려 애썼다. 혜진은 그의 곁에 머물며 손을 잡고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민호는 방에 들어와 문가에 얼어붙은 채 숨을 헐떡이는 소년을 지켜보았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제발 약을 멈춰야 해요. 그 약이 아이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회장님도 보셨잖아요. 민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기계들과 숨을 헐떡이는 소년, 그리고 방금 준비된 약이 담긴 쟁반을 보았다. 마침내 그는 간호사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치료를 보류하세요. 무슨 일인지 알 때까지 더 이상 투약하지 마세요.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따랐다. 혜진은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조용히 울었다. 그것은 작지만 중요한 승리였다. 민호는 마침내 편을 들었고 그녀를 믿기로 선택했다. 위기가 지나고 윤서가 다시 안정된 후 세 사람 민호, 혜진, 그리고 지원은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사무실에 앉았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원은 병원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파일을 모으기 시작했고 인쇄하고 외부 드라이브에 사본을 저장했다. 혜진은 은경의 편지와 숨겨진 금고에서 발견된 계약서들을 정리했다. 민호는 도시 외곽에 있는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곧 법적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바이오 제약은 돈, 영향력,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 즉 진실이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했다. 불법 약물 실험, 위조된 서명, 환자 학대, 그리고 위협까지. 혜진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무게를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민호는 집중하고 결연했다. 지원은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함께 그들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한 가지가 여전히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다. 시간. 그리고 윤서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서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다. 그의 기력은 매일 떨어졌다. 의심스러운 약물 투여를 중단했지만 손상은 이미 깊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날을 깨어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잤다. 혜진은 그의 곁에 머물며 이야기를 읽어주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주고 물 마시는 것을 도왔다. 민호도 이제 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죄책감과 슬픔의 표정으로 조용히 아들을 지켜보았다. 지원은 매일 전화하여 자신이 하는 모든 움직임, 저장하는 모든 파일, 만드는 모든 백업에 대해 혜진에게 업데이트했다. 하지만 이상한 전화는 계속 왔다. 사람들이 밤늦게 그녀의 문을 두드리고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사라졌다. 누군가 그녀의 채 침입하기도 했지만 훔쳐간 것은 없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면밀히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에 가까워져 있었다. 혜진은 윤서를 보며 매일 밤 같은 말을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텨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모든 증거를 모은 혜진, 민호, 그리고 지원은 이제 공개할 때가 되었다고 알았다. 그들은 정보를 받아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쉽게 매수되거나 침묵시킬 수 없는 신뢰성을 가진 사람. 그때 지원이 지난 10년 동안 여러 의료 및 정치 스캔들을 파헤친 저명한 탐사보도 기자 김태성을 제안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쫓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혜진이 먼저 그에게 연락했고 그들이 가진 것의 기본을 설명하는 짧은 통화 후
김 기자는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만나기로 동의했다. 회의는 병원이나 차씨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작고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왔다. 인쇄된 이메일, 복사된 계약서, 조작된 검사 결과 스크린샷,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은경의 마지막 편지. 김 기자는 침묵 속에 글을 읽었고 가끔 질문을 하거나 수첩에 무언가를 휘갈겨 썼다. 그가 다 읽었을 때 그는 그들을 보며 말했다. 이건 큰 사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조용하지 않을 테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는 병원 내부의 몇몇 정보원과 접촉하고 지원이 저장한 내부 데이터와 교차 검증했으며 편지의 진위를 확인했다. 그러고는 예고 없이 JTBC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이야기의 첫 부분을 공개했다. 헤드라인은 숨겨진 임상시험, 한바이오 제약은 어떻게 부유한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이용했나였다. 기사에는 계약서의 일부, 관련된 의사들의 이름, 그리고 은경의 편지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몇 시간 안에 기사는 입소문을 탔다. 다른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했고 소셜미디어는 분노로 들끓었다. 사람들은 답을 원했다. 병원은 모든 것을 부인하는 간략한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더 많은 기자들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혜진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지원의 메일함은 다른 기자들의 요청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혼란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는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았다. 또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다. 진실은 마침내 드러났고 되돌릴 길은 없었다. 폭로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기사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박준혁 박사는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 공항보안팀은 연방정부의 출국금지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오르자 그를 포착했다. 그는 개인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저지당하고 구금되었다. 수색 결과 그는 여러 개의 미등록 약물 바이알과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숨겨진 디지털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또한 그를 한바이오 제약과 직접 연결하는 계약서를 발견했는데 이는 그가 단지 컨설턴트가 아니라 여러 미승인 임상시험의 적극적인 파트너였음을 보여주었다. 증거에는 연구 보너스로 표시된 지불금과 시험 결과 및 환자 프로필을 논의하는 내부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체포는 즉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혜진과 지원은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놀라며 뉴스를 지켜보았다. 민호는 은경의 편지 하나를 손에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경고하려 했어. 그가 속삭였다. 혜진에게는 작은 승리였다. 책임자 중 한 명이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틀 후 검찰이 법원 명령서를 들고 병원에 들어섰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건물 일부를 봉쇄하고 모든 컴퓨터, 의료 파일, 처방 기록을 수집했다. 환자들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옮겨졌고 가족들은 조사 사실을 통보받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정직 처분을, 다른 일부는 검토 대상이 되었다. 지원은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혜진에게 업데이트를 보냈다. 더 충격적인 정보가 드러났다. 지난 6년 동안 수십 명의 부유한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단 약물 시험에 투입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다른 이들은 살아남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혜진은 그 보고서들을 읽으며 속이 메스꺼워졌다. 윤서와 은경에게 일어난 일은 단독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료 용어와 가짜 승인 뒤에 조심스럽게 숨겨진 더 큰 패턴의 일부였다. 대중의 반응은 거셌다.
병원 밖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서울 도심의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진실을 요구했다. 뉴스 채널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보도했다. 이야기는 전국적인 스캔들이 되었다. 차씨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침묵과 슬픔의 장소였던 곳이 언론 폭풍의 중심이 되었다. 기자들이 문 밖에 진을 쳤다. 카메라들은 하루 종일 집을 향해 있었다. 뉴스밴들이 거리를 메웠고 드론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머리 위를 맴돌았다. 민호의 법무팀은 그에게 조용히 있고 가족을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수년 동안 그는 죄책감과 슬픔에 잠겨 세상으로부터 숨어 있었다. 이제 그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한쪽에는 혜진을,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윤서를 두고 정문 앞에 섰다. 번쩍이는 카메라들이 마당을 밝혔다. 마이크들이 그의 얼굴을 향해 밀려들었다. 민호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했다. 제 가족은 이용당하고 속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 아내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제 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호자, 진실 추구자, 그리고 물러서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다. 윤서는 다리에 담요를 덮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약하면서도 정신은 또렷했다. 그는 사람들 카메라, 플래시를 둘러보았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혜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순간은 감동적이었지만 강력했다. 대중이 차민호를 멀리 있는 억만장자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싸우는 아버지로 본 것은 처음이었다. 언론은 즉시 그 연설을 보도했다. 그것은 전국에 방송되었다. 토크쇼와 라디오 진행자들이 이 사건을 토론했다. 사람들은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바이오 제약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무대 뒤에서 혜진, 지원, 그리고 민호는 재판을 준비하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계속 수집했다. 하지만 저택 밖에서 단합된 모습으로 서 있던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중요한 것을 얻었다. 이제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고, 진실을 숨기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한바이오 제약과 그토록 많은 해를 끼친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윤서는 새로운 의료시설로 옮겨졌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했다. 지원은 투명성과 윤리적인 업무로 알려진 작은 독립클리닉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곳의 의사들은 제약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윤서의 사례를 처음부터 검토하기로 동의했다. 민호는 모든 결정에 참여했다. 그는 상담에 참여하고 질문을 했으며 다시는 어떤 것도 자신에게 숨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혜진은 구급차에 윤서와 함께 타서 내내 그의 손을 잡고 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새로운 의사들은 즉시 일련의 검사를 실시했다. 며칠 안에 그들은 혜진과 지원이 의심했던 것을 확인했다. 이전 약물이 윤서의 상태를 악화시켰던 것이다. 한바이오 제약의 치료는 불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해로웠다. 이제 처음으로 윤서는 정직한 의학적 분석에 기반한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기적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올바른 길이었다. 새로운 치료 계획은 이전의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것은 실험적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윤서의 특정 상태에 초점을 맞췄다. 의사들은 그의 약물, 영양, 그리고 휴식을 신중하게 조절했다. 그는 힘을 되찾기 위해 물리치료를 시작했고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관찰받았다. 혜진은 매일 그와 함께하며 간호사들을 돕고 의사들로부터 배우고 윤서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민호도 매일 방문하여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머물렀다. 그는 더 이상 배경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윤서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말하고 싶을 때 들어주었다. 지원은 주말에 방문하여 진행 중인 법적 업무와 관련된 파일을 가져왔지만 윤서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들르기도 했다. 서서히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주 만에 윤서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구토를 멈췄다. 그의 기력이 짧게나마 돌아왔고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혜진이 아침 식사 중에 한 농담에 웃었다. 몇 달 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윤서가 집으로 돌아와 파트타임으로 지낼 만큼 건강해졌을 때 직원들은 그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다. 부드러운 조명, 다채로운 장식, 그리고 새로운 장난감들. 민호는 그만을 위한 작은 놀이방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혜진은 그림과 동화책으로 그곳을 꾸미는 것을 도왔다. 한때 차갑고 고요했던 집이 서서히 다시 따뜻해졌다. 윤서의 웃음소리는 이제 복도에서 흔한 소리가 되었다. 그는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개선은 실질적이고 눈에 띄었다. 후속 조치를 위해 방문한 간호사들조차 그가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민호는 더 이상 사무실에 숨지 않았다. 그는 윤서와 가까이 있기 위해 거실에서 일했다. 그는 변호사, 의료 전문가, 그리고 뉴스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혜진이 그를 필요로 할 때는 항상 하던 일을 멈추고 도왔다. 그는 한번 그녀에게 사과했다. 긴 연설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포기하지 않아 줘서 고마워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아이에게 약속했으니까요. 그것이 그녀가 할 말의 전부였다. 그들이 배운 모든 것에 영감을 받아 민호는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의료 사기의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재단을 시작했다. 지원의 도움으로 그는 가짜 임상시험이나 안전하지 않은 치료로 오도된 가족들을 위한 지원기금을 만들었다. 그 기관은 또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위해 법률 지원, 의료 2차 소견, 그리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호는 자신의 부를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지원은 변호사 및 수사관과 협력하여 법률적인 측면을 조정했다. 혜진도 특히 정서적 지원과 환자 돌봄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녀는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프로젝트에 인간미를 더했다. 재단은 대중의 지지를 빠르게 받았다. 한바이오 제약 스캔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환자를 보호하는 것을 지지하고 싶어 했다. 민호에게 이것은 이미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그의 아내와 아들이 겪었던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윤서가 강해지면서 그의 성격이 더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많은 질문을 했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놀았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단어를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혜진의 도움으로 그녀는 인내심과 기쁨으로 그를 가르쳤고 항상 가장 작은 진전조차도 축하했다. 민호는 종종 이 시간에 그들과 함께했다. 때로는 돕기도 하고 다른 때는 그저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 사이의 유대는 이제 더 강해졌다. 그들은 서류상의 가족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군분투와 사랑을 통해 만들어진 진짜 가족이었다. 혜진은 여전히 조용한 일과를 유지하며 일찍 일어나 윤서의 필요에 맞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움직임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지원은 전문적인 파트너로서뿐만 아니라 친구로서 자주 방문했다. 그들은 모두 이 싸움 동안 예상치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연결, 치유, 그리고 목적,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았다. 한때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 찼던 차씨 저택은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찼다. 윤서가 좌절을 겪을 때 특히 힘든 날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서 또는 답 없이 그들을 마주하지 않았다. 통제감과 신뢰감이 있었다. 혜진은 복도를 걸으며 놀이방이나 부엌에서 들려오는 윤서의 목소리를 들었다. 때로는 웃음소리였고 다른 때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민호도 달라졌다. 덜 멀고 더 관여하며 감정에 더 솔직해졌다. 그들은 여전히 은경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했으며 특히 어머니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윤서를 위해 그랬다. 혜진과 민호는 정직하고 다정하게 대답하며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제 그 대화는 단지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만에 희망이 가짜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진짜였다. 그것은 행동을 통해, 진실을 통해, 그리고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싸우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졌다. 혼란, 법적 다툼, 그리고 고통스러운 발견 이후 몇 달이 지났다. 삶은 서서히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화창한 오후, 윤서는 차씨 저택 뒷뜰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가벼웠다. 그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의 에너지는 그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단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었다. 한때 대부분의 날을 기계에 연결된 차에 보냈던 소녀는 이제 나비를 쫓으며 혜진에게 와서 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민호는 근처 벤치에 앉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혜진은 나무 그늘 아래 서서 눈앞의 풍경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았고 최악의 상황을 함께 겪었으며 이제 그가 다시 뛰는 것을 보는 것은 한때 결코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일이었다. 지원은 몇 분 후 도착하여 정원문에서 손을 흔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삶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게 재건되었고 그것이 삶을 강하게 만들었다. 한바이오 제약 사건은 세계적인 헤드라인이 되었다. 조사는 다른 나라로 확대되었다. 전직 임원들이 기소되고 있었다. 다른 기관의 내부 고발자들이 나서서 숨겨진 실험, 환자 조작, 그리고 비윤리적인 시험의 긴 목록을 폭로했다. 이 스캔들은 학회, 법률 세미나,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윤리 기준에 대한 대화의 전환점으로 사용되었다. 뉴스 매체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따랐다. 민호는 동정심을 구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해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 지원은 기자, 변호사,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의 남용을 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가장 큰 발걸음은 그들이 새로운 재단인 한은경 윤리적 의학연구재단의 설립을 발표했을 때 나왔다. 그것은 임상시험의 투명성, 의료 사기로 피해를 입은 가족 지원, 그리고 미래보건 전문가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이었다. 개관식은 몇 달 동안 계획되었고 마침내 맑은 하늘과 조용한 흥분으로 가득 찬 날에 열렸다. 행사는 이야기를 따라온 사람들의 기부로 지어진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강당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의사, 기자, 생존자, 가족, 심지어 학생들도 포함되었다. 민호는 은경의 편지 몇 장이 든 폴더를 들고 무대에 섰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그는 은경의 말 일부를 공유했는데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윤서에 대한 희망과 과학은 사업이 아닌 생명을 섬겨야 한다는 믿음에 대해 말한 부분이었다. 방은 침묵 속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 나서 민호는 몇 걸음 뒤에 서서 윤서의 손을 잡고 있는 혜진에게로 돌아섰다. 제가 아들을 거의 잃을 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한 번은 병 때문에, 또 한 번은 제 자신의 무지 때문에요. 하지만 혜진 씨는 결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보살핌으로가 아니라 용기로 그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혜진은 관심 때문이 아니라 민호의 말에 담긴 진실 때문에 벅차올랐다. 그녀는 칭찬을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서를 위해 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민호는 윤서에게 손짓했고 윤서는 천천히 마이크로 걸어갔다. 그는 작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약간 긴장해 보였다. 하지만 그가 미소 짓자 모든 청중이 그와 함께 미소 지었다. 저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가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어요. 군중은 이번에는 더 크게 박수를 쳤다. 혜진은 그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안도, 기쁨, 그리고 자부심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병원의 밤, 논쟁, 위협, 비밀, 그리고 두려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것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민호를, 그 다음 지원을, 그리고 군중을 보았다. 그들은 단지 세상을 떠난 한 여성을 기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가 시작하려 했던 것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의미했다. 행사의 나머지는 이야기, 공유된 기억,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혜진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일부는 비슷한 비극을 경험한 가족들이었다. 다른 이들은 이 사건에서 배우고 일하는 방식을 바꾼 전문가들이었다. 지원은 투명성을 위해 싸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짧은 연설을 했다. 민호는 언론의 질문에 답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 후 세 사람, 혜진, 민호, 그리고 지원이 건물 밖에 서서 윤서가 한 무리의 아이들과 노는 것을 지켜볼 때 찾아왔다. 그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구한 것을 상기시켰다. 혜진은 벤치에 앉아 지쳤지만 행복했다. 민호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도 이것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러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더 이상 분노도 숨는 것도 없었다. 어둠을 마주하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로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 조용한 이해만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저택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슬픔의 박물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벽에 걸린 은경의 사진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고통 대신 위안을 주었다. 직원들은 더 많이 웃었다. 공기는 더 가볍게 느껴졌다. 윤서는 자신감 있게 복도를 걸으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리키거나 자신이 만든 것을 보라고 혜진을 불렀다. 그녀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다. 민호는 잠시 창가에 서서 아들이 한때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마당을 내다보았다. 지원은 식탁에 앉아 재단 산하에 다가오는 프로그램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극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그룹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강한 무언가, 즉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되었다. 싸우고 돌보고 믿고
떠나는 것이 더 쉬웠을 때 머무르기로 한 선택들.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진짜 평화. 그리고 그와 함께 그들이 마침내 믿을 수 있는 미래가 왔다.